그는 이것에 혼란스러워하며 이것이 모두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녀는 계속해서 파티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녀가 말하는 대로 틱토키 꿈을 끝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라이암은 거울을 보려고 결정하지만 어린 소년의 반사경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녀는 이 작은 인셀에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그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중에 외모 개선 루틴을 하라고 말합니다. 라이암은 그것에 완전히 놀랐지만 서서히 그가 귀족 가문의 5번째 아들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티는 그의 4명의 형제들이 모두 남자아이라서 그의 여동생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현실 세계로 깨어나기를 바라며 잠을 청하지만 그대로 아이의 몸으로 깨어납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하인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땅이 그의 가족 것이라고 말해준다. 리암은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해하며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하인은 그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나중에 그는 형들과 만난다. 집안의 넷째 아들이자 완전 멍청한 포주인 브루노는 벌써부터 자기네 미래를 보장하려고 누나를 왕족에게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네. 그는 그들의 아버지와 맏형이 현재 이 나라의 법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귀족 가문은 국가에 봉사하는 무언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지위를 잃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바보 같은 아버지는 제3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귀족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이 될 것이다. 브루노는 또한 그들의 맏형 알베가 이야기 타임 틱토커가 되려고 했지만 시그마 킹이 그를 베타비치라고 부른 덕분에 왕을 감동시키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법 선생님이 책을 들고 방에 들어옵니다. 리암은 마법을 배우는 생각에 미친 듯이 신나지만 브루노는 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그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리암은 형인 브루노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하인을 불러 도서관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서관 안에서 그는 마법에 관한 책들이 잔뜩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작위로 하나를 꺼냅니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화염 주문을 시도하는데 놀랍게도 성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멍청한 촛불로 만들고 하인은 그의 첫 주문을 축하해 줍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를 만나러 서재로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리암의 아버지는 그의 멍청한 5번째 자식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마음속으로 그를 욕하고 필요한 모든 책을 들고 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매일 마법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복잡한 마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마법책을 보지 않고도 불꽃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브루노는 이 사실에 정말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법을 배우는 사람들조차 마법책 없이 가장 간단한 주문을 시전하는데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브루노는 마법책을 들고 혼자서 마법을 시전해 보려 하지만 그의 한심한 녀석은 책이 있어도 가장 간단한 마법조차 시전할 수 없습니다. 브루노는 리암에게 책을 건네며 그가 마법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리암은 이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얼음 주문책을 얻으러 도서관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방으로 가는 길에 리암은 아버지에게 멈춰 서게 되며 아버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리암은 조금 긴장하고 책 위에 얼음 마법을 조급하게 시전하게 되는데 리암의 아버지는 이에 감명을 받지 않고 그게 전부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뇌가 썩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정한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책 없이 불꽃 절단 마법을 시전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리고 감동시킵니다. 그는 즉시 행복해지며 리암에게 원하는 만큼 마법책을 가져가라고 말한 후 떠납니다. 리암은 아버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행복해 보이지만 숲으로 들어가는 길에 화이트 재킷을 입은 남자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귀족 해밀턴 가문의 사람인지 묻습니다. 리암은 그 남자가 자신을 잡으러 왔는지 물었을 때 자신이 5번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이 이상한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디디에게 기름칠 당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더 효율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막습니다. 리암은 즉시 흥미를 느끼고 남자는 갑자기 5가지 원소 마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리암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남자에게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남자는 동의하며 리암에게 동시에 원과 사각형을 그리라고 말하여 그가 난독증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 테스트 후 그는 리암에게 그런 마법을 수행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놀랍게도 리암은 불꽃공과 불꽃 절단 마법을 동시에 사용해냅니다. 신비로운 남자는 놀라워합니다. 이 기술은 100만 명 중 1명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는 단지 아이에게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리암은 그런 다음 3가지 다른 마법 주문을 동시에 사용해보려 하지만 성공하긴 했지만 그의 체력이 너무 낮아 마법력이 소진됩니다. 그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천천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자신의 한계는 13개의 주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임을 보여주지만 그는 16개의 주문을 동시에 시전하려고 합니다. 리암은 이에 감명을 받아 남자가 마법책이 가득 담긴 삼성 갤럭시 링을 건네주기로 결정합니다. 리암은 이에 흥분하여 바람 마법 주문을 시도하고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남자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돌리자 그가 신비롭게 사라집니다. 마치 아빠처럼요. 갑자기 하인이 리암에게 다가와 그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남자가 그들의 재산에서 목격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리암은 혼자였다고 거짓말을 하자 하인은 그에게 새 마법책을 건네주며 조심하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리암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자신이 단순히 투명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책을 바라보며 리암에게 은하 반지를 끼고 주문을 시도해보라고 한다. 리암은 명령을 따르고 불타는 도룡룡을 소환하는데 그것은 즉시 포켓몬 볼처럼 반지에 빨려 들어간다. 리암은 이 반지에 원하는 주문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능한 한 많은 포켓몬을 소환한 후 반지에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고마움을 전하려고 남자를 돌아보지만 그는 다시 사라지고 입을 다물라는 쪽지를 남긴다.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리암은 자신의 마법을 조절하는데 더 나아지기 시작하며 영혼의 도움으로 숫과 만화, 크리스탈을 만든다. 브루노는 숲에서 그를 발견하고 그가 만든 것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기술이 그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이 인셀은 자신이 저급 귀족 가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기쁘게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 가난하더라도 브루노는 여전히 더 많은 독립성을 가질 것이고 드디어 처녀막도 깨게 될 것이다. 리암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하지만 브루노는 그에게도 독립성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리암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왕실에 혼인을 시키고 싶어 딸을 원했지만 리암이 남자로 태어나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설명한다. 절망적으로 그의 아버지는 1000명의 병사를 모아 언덕의 드래곤에 공격을 감행했지만 괴물을 봉인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의 병사를 잃고 말았다. 브루노는 알베와 그들의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밀턴 가문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리암이 자신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암은 조언에 감사하며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간다. 그는 공정한 거래를 한 후 동네 국수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자신의 집으로 급히 돌아간다. 그는 주방에 들어가 하인들에게 인스턴트 라면 한 팩을 건네주며 맛보라고 한다. 하인들은 이 새로운 창작물에 감명을 받는데 이 자본주의의 돼지는 어떻게든 이 세상을 50% 비만인 미국으로 만들 생각을 한다. 그는 즉시 인스턴트 라면을 지역 상점에 팔러 달려가지만 그의 형 알베가 그의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서 상점들이 그의 제품을 사지 않으려 한다. 리암은 슬프게 떠나고 알베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리암의 마법 실력이 뛰어난 것에 저주를 퍼붓는다.
반면에 리암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무언가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최근에 많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저장 상자 마법을 배웠다. 리암은 그의 마법을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복제해 해밀턴 가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른 왕국으로 보낸다. 복제된 리암은 모든 것을 팔고 그 돈을 저장 상자에 넣어 리암이 언제든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리암이라는 자본가 돼지가 이 새로운 세계에서 노예 제도를 발명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리암은 자신의 환상으로 계속 연습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 갑자기 어느 날 알베가 그에게 접근해 많은 좋은 말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며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 리암은 알베가 자신이 다음 가문의 수장이 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즉시 경계한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다. 이 대답은 알베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며 알베는 리암에게 헌터 길드에 소개해주겠다고 말한다. 리암은 정말 기뻐하며 이렇게 해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모험가가 될 수 있다. 다음 날 그는 헌터 길드를 방문하고 모든 모험가들이 그를 짧은 왕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하지만 리암은 고개를 높이 들고 중지를 더 높이 치켜들며 길드 마스터에게 다가간다. 그 남자가 그에게 아무리 귀족이라도 그의 신분에 맞는 일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리암이 자신을 공격해서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리암을 명백히 과소평가하고 리암은 그를 가볍게 다루기로 결정하고 주변으로 낮은 레벨의 불구체들을 발사합니다. 이것은 길드 내의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의 기술로 리암이 B급 모험가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길드 마스터조차도 놀라게 합니다. 곧 그는 반짝이는 새로운 배지를 가지고 길드를 떠나며 B급 모험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합니다. 길을 걷다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에시트라고 하는 여성이 리암이 정말 해밀턴 가문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의 파티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는 바람에 멈춥니다. 대이름의 끝은 여전히 남자이고 주전자도 주전자니까 그는 완전히 순진하게 동의하고 첫 번째 임무를 위해 숲으로 향합니다. 깊은 숲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즉시 거대한 늑대 몬스터와 마주치게 됩니다. 털 많은 여성이 즉시 행동에 나서 칼을 꺼내 들었지만 놀랍게도 다른 늑대들이 덤불에서 나타나 그들을 완전히 둘러싸버립니다. 아스나가 걱정하지만 레이암은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마법 포켓몬들을 꺼내는데 늑대들이 즉시 그들을 입으로 물어버린다. 그러나 갑자기 포켓몬들이 결혼한 아내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여 가엾게도 늑대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후 아스나는 짐승들을 쉽게 처리한다. 그들은 32마리의 늑대 시체를 실은 큰 짐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심지어 길드장까지도 경악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들에게 일감을 맡긴다. 아스나와 레이암은 곧 주요 상업로를 차단하고 있는 거미 몬스터를 물리치는 임무를 위해 출발한다. 아스무나는 몬스터가 일반 짐승과 다르다는 점에서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데 몬스터는 그 안에 마법석이 있어서 엄청난 힘과 특별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암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그의 낙관은 마침내 철로 만들어진 몸체를 가진 거미 몬스터를 발견했을 때 바뀐다. 이로 인해 그들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다. 물리적 공격이나 마법 공격도 거대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없을 때 레이암은 아이디어를 얻고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곧 아스나에게 미끼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고 몬스터가 위치해 오면 아이템 박스에서 커다란 바위를 만들어내 거미 몬스터를 즉시 죽인다. 그들은 곧 도시로 돌아오고 한 마리가 아닌 2마리의 죽은 애벌레를 가져온다. 길드 마스터는 충격을 받지만 리암은 적 탐색 스킬을 사용하여 다른 하나도 찾았다고 주장한다. 길드 마스터는 감명을 받고 그들에게 큰 보너스를 준다. 며칠 후 알보와 그의 아버지는 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도시로 온다. 그 남자는 자신의 마차에서 나와 리암의 아버지에게로 걸어가지만 리암에게도 잠깐 눈길을 준다. 리암은 조금 불안해지고 그의 기분은 그 남자에게서 반지의 출처를 묻는 호출을 받자 바로
맞아떨어진다. 알고 보니 리암에게 가르침을 준 신비로운 남자는 레이몬드라는 고도로 숙련된 마법사였고, 이 남자는 그를 이전에 알고 있었다. 노인은 이것에 대해 웃으며 리암에게 자신의 하인을 가능한 한 강력하게 공격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힘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집사 남자가 구석으로 가서 서 있는 동안 리암은 한 번에 14번의 공격을 준비하고 하인에게 불덩이를 퍼붓고 그의 장벽을 깨뜨리며 그를 다치게 한다. 그러나 그 바보 노인은 그걸 보고 단순히 웃으며 리암이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리암에게 자라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고 리암이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자 노인은 즉시 그를 기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여 이미 독립할 수 있게 한다. 그 후 어느 날 리암이 아이템 박스 마법을 연습하고 있을 때 그는 레이몬드로부터 온 편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가 리암에게 졸업 선물을 주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는 방금 비우고 온 호수에 100kg의 금을 넣어두었으며 리암이 그것을 꺼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리암은 잠시 고민하며 금괴일 리가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직감을 따라 박스에게 금가루를 방출하라고 명령한다. 그 결과 올바른 답이 나온다. 곧 그의 발 아래에 있는 함정문이 열리며 그는 던전으로 들어가 매우 오래된 마법서와 레이몬드가 결코 사용할 수 없었던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이 책을 리암에게 넘기며 리암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리암은 이에 기뻐하며 다른 세계의 마법 주문을 연습하기 시작하지만 여러 번 시도한 후에도 계속 실패한다. 며칠이 지나서 라임은 마침내 아나자 와루도이라는 이름의 책에서 마법 주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그를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을 생성하며 그곳에서는 그가 숨거나 원하는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주문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계속 연습을 이어갑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개구리 몬스터와 싸우는 모험 중 하나에서 개구리는 탈출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폭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라임의 모든 공격이 실패합니다. 그는 빠르게 문을 만들고 아스나와 함께 그 안에 숨습니다. 개구리가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스나는 라임의 마법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곧 마법석을 회수하고 길드로 돌아옵니다. 길드 마스터는 그것이 순위가 매겨지지 않은 임무였기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아스나가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길드 마스터는 그녀가 리암과 계약을 맺어 그의 소환수가 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예와 같으며 그녀가 더 빨리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권력을 갈망하는 아스나는 즉시 동의하고 곧 길드 마스터는 주문을 통해 그들을 계약으로 묶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여 그녀는 플래시보다 빠르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기술을 얻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아스나는 리암을 자신의 친구 조디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조디는 베테랑 모험가였습니다. 그녀도 리암과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녀도 요리로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얻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적이며 곧 이 정보는 왕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며칠 후 노인은 리암을 차 한잔하러 초대하고 그들의 왕국의 스칼렛 공주가 그의 노예들이 그녀를 위해 공연하는 것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지만 리암은 그들이 친구이지 서커스가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노인은 즉시 사과하며 공주가 하인으로 변장해 그 젊은 소년이 공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음 날 리암은 스칼렛 공주를 만나기 위해 호출된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불쾌한 성격의 독한 여자라는 인상을 준다. 그가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그를 위해 의자를 마련하고 그에게 거대한 애벌레와 개구리를 물리친 이야기를 레치테하라고 한다. 리암은 이 요청이 쉬운 것이라 안도하며 공주가 그가 고급 마법 주문도 모른 채 그렇게 강력한 괴물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리암은 고급 마법 주문에 대한 언급에 갑자기 바지에서 긴장을 느끼지만 스칼렛이 그의 현실로 되돌려 놓으며 그의 계약 마법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묻고, 리암은 이 여자가 왕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굴복할 생각이 없다. 그는 스칼렛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의 친구들이 서커스 공연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스칼렛은 갑자기 웃으며 리암이 2번이나 그녀를 즐겁게 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즉시 그에게 남작의 칭호를 부여한다. 리암은 자신이 이 승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스칼렛은 그가 2번이나 자신을 웃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것이 충분한 성과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친숙한 계약 마법에 관한 마법책을 선물하고 리암은 그것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뻐한다. 나중에 그는 책에서 마법을 배우기 위해 숲으로 가고 브루노가 그를 방문하기 위해 온다. 브루노는 리암이 귀족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생일 인사를 하며 그에게 몇 대의 생일 충격을 준다. 그리고 알브는 자신이 리암이 아버지보다 높은 칭호를 얻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쯤 자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암은 브루노에게 자신은 여전히 남작이며 이는 아버지보다 낮은 계급이라고 말하지만 브루노는 어떤 성과를 통해 칭호를 얻은 1세대 귀족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밤이 되어 리암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분노와 질투로 끓어오르는 알브와 마주친다. 알브는 리암을 지나치며 비웃고 자신이 모두에게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줄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리암은 아수나와 조디를 만나고 두 사람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질투하게 만들고 리암은 그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자들을 데리고 괴물 사냥을 나갑니다. 조디는 늑대들을 제압하는 활잡이이고 아스나가 빠르게 처치합니다. 조디는 계약 후 시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이는 활잡이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리암은 그녀의 시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마법으로 그녀의 눈을 망원경처럼 만듭니다. 그녀는 중거리 활잡이에서 저격수로 진화하고 이에 대해 리암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곧 그들은 길드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한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그는 바보 같은 알브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답합니다. 그는 그들의 영토에 봉인된 강력한 괴물의 봉인을 제거했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암은 즉시 알브가 자신을 질투해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수십 명 있는 산으로 달려갑니다. 심지어 알브도 들것에 실려 있습니다. 리암을 보자마자 알브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이 절대 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길드마스터가 그를 두드려 눕히고 이 바보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스나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자 길드마스터는 수십 년 전 리암의 증조할아버지가 산에 드래곤 핀들을 봉인했지만 이제 알브가 그 봉인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드래곤 핀드 라돈 자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든 병사들을 다치게 한 그의 자식들입니다. 길드마스터는 드래곤 핀들을 다시 봉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했지만 아이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리암과 여자들은 드래곤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아스나는 예상보다 작은 드래곤 아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숨은 정말 강력해서 나무를 몇 초 만에 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암은 아수나에게 물러나라고 말한 다음 드래곤 아이들에게 불공을 쏘지만 그들은 이를 방역합니다. 그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들은 후퇴하자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드래곤 아이들이 그들에게 돌진하고 리암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말한 다음 마법의 책을 소환해 드래곤 아이들 바로 앞에 포켓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포켓 차원으로 뛰어들고 리암은 즉시 그것을 해제합니다. 아기 드래곤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모두는 이제 승리의 확실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마법사들이 드래곤 주위에 봉인을 걸고 있는 동안 아수나와 조디는
리암에게 그가 이전에 사용한 주문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주문에 대해, 그리고 그가 주머니 차원의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직 주문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머니 차원 안의 물건들이 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드래곤 새끼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아사나가 리암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그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 라이덴이라는 드래곤 요마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지만 라이덴은 더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리암의 몸과 영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의 마음을 읽어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암은 이 발전 상황을 처리 중이지만 라이덴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암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힘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리암은 드래곤에게서 나쁜 기운을 느끼지 못해 제안을 수락한다. 그러다가 라이덴이 갑자기 만화로 변신하고 리암의 몸에 들어가 그의 손에 문신처럼 새겨진다. 리암은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시험해본다. 그는 주문 없이 11개의 마법 미사일을 발사하고 주문을 외우면 완벽한 조절로 17개를 발사할 수 있다. 그는 이에 놀라지만 그때 모든 마법사들이 천식약을 잊고 복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본다. 라이덴은 리암에게 자신의 만화를 몸에 흡수하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전한다. 리암은 그 말을 빠르게 따르고 마법사들은 마침내 평화롭게 숨을 쉴 수 있다. 길드 마스터는 그 사건을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리암은 그의 바보 같은 형이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서 사과한다. 그는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10kg의 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한다. 그날 밤 늦게 리암의 아버지는 알부가 만든 혼란을 해결해준 것에 대해 그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리암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하며 아버지는 당분간 집안에 갇혀있고 그의 처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한다. 리암은 자신의 형제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대화하러 방으로 가지만 알부가 리암이 해밀턴 가족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살아났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리암은 형제가 오직 가문의 이름만을 신경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형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라돈과 계약을 맺은 후 2가지 새로운 흥미로운 주문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숲으로 달려가서 그 주문들을 연습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중 하나의 주문만을 마스터한다. 이 주문은 그가 주머니 차원에서 아기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게 해주며 지금은 정말 친근하고 순 오베디엔트합니다. 아기 드래곤이 리암과 함께 껴안고 있을 때 그는 그가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놀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녀는 리암에게 드래곤을 물리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하지만 권력을 가진 노인들은 그녀가 그에게 남자 기상의 더 큰 칭호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영웅 후보의 칭호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에게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도 안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스칼렛은 리암에게 그가 드래곤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것과 계약을 맺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공주를 충격에 빠뜨리는데 이제 그녀는 리암이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그 소식이 퍼지면 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비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가 그렇다고 말할 때까지 리암은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입을 다물게 해준 대가로 공주에게서 3,000 골드가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받는다. 며칠 후 노인 제임스가 리암을 만나러 오고 그에게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리암은 공주 스칼렛이 자신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대답을 생각하며 더듬거린다. 그러나 제임스는 공주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그런 큰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리암에게 준 금액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말한다. 게다가 스칼렛은 평소라면 리암이 드래곤 핀들을 저지한 성과를 즉시 아버지에게 보고하여 승진시키도록 해야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고 이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미였다. 제임스의 압박을 받자 리암은 결국 무너지고 드래곤 핀드라돈의 힘을 흡수한 후 몇 가지 신성한 마법 주문을 얻었다고 인정한다. 제임스는 그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리암은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는 전부 해제 주문을 사용한다. 제임스는 이에 감명을 받고 리암에게 중요한 역사 수업을 해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수세기 전에 일어난 새 드래곤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드래곤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후 드래곤의 신성한 마법을 빌릴 수 있는 인간과 합쳐졌다. 그 인간은 나라를 세웠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리암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간 혼란스러워하지만 제임스는 드래곤이 인간과 합쳐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는다. 이 엽기적인 자식은 드래곤이 인간과 결혼해 함께 아이를 낳는 상상을 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나머지 인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또한 같은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임스는 그 반대였다고 믿고 있다. 그는 리암에게 드래곤을 자신의 몸에 흡수했다고 말하며 그렇게 드래곤과 합쳐졌다고 전한다. 리암은 자신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임스는 그가 그들의 나라 설립의 전설을 재창조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노인을 두 가지에 대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해밀턴 가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는 리암에게 그의 증조부가 라돈을 봉인함으로써 귀족의 칭호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가 그들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드래곤이 된다면 이 업적은 즉시 되돌려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들의 귀족 지위는 해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드래곤이 화가 나서 봉인된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리암은 그 논리를 이해하지만 그가 이전에 라돈을 드래곤 악마라고 부를 때 라돈이 그에게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 세기마다 그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돈이 왕국에 화가 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제임스는 모든 것이 리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암이 드래곤과 제대로 대화하고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리암이 길드에 가자 그의 어자 라수나와 조디가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가 드래곤을 처치한 후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길드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모두 리암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어 하며 그가 그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그가 누구를 파티에 초대하는지 조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리암이 집에 도착하자 그를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소녀들의 프로필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가족이 그렇게 원합니다. 리암은 이 상황에 약간 압도당하고 그때 브루노라는 포주가 와서 리암을 아내의 먼 사촌과 결혼시키려 합니다. 리암은 어떻게든 모든 결혼 제안을 피하고 라순나와 조디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러 갑니다. 그는 그들을 숲으로 데려가고 그들은 그가 자신의 삼시 소시지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대신 그는 이제 집이 있는 자신의 주머니 차원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는 다른 도시의 목수들에게 만들게 했고 그것을 넣었다고 설명하며 그는 또 다른 세계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 차원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소녀들에게 집을 투어하며 각 장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조디는 이곳이 너무 밝다고 생각하고 리암은 조명이 딱 맞게 설정하는 방법을 실험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먼저 전체 차원을 칠흑같이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 정령을 소환하고 그런 다음 자연광과 따뜻함을 위해 난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살라맨더를 사용한다. 조디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지만 저급 그림자 정령은 어둠의 수준을 조절할 수 없다. 라수나는 정령들이 그들처럼 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 말은 리암에게
그림자 정령을 그의 친숙한 존재로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를 준다. 그가 그것과 계약을 맺자 정령은 진화하여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둠을 조작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것은 리암이 자신을 중급 정령으로 진화시켜준 것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다. 하지만 리암은 중급 정령을 소환하는 주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림자 정령은 그에게 자신의 반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저장하고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라고 말한다. 라이암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즉시 정령을 빨아들인다. 그 다음으로 그는 도마뱀을 카르미라의 먼 사촌으로 진화시키고 그도 링 안으로 빨아들인다. 그런 다음 그는 각 원소에 정령 한 명씩을 진화시키고 저장한 후 매우 귀중한 중급 정령 소환 마법을 얻는다. 다음 날 라이암은 라돈이 그에게 임무를 주기 위해 숲으로 간다. 갑자기 라돈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자신의 아이를 소환하라고 요청한다. 라이암은 그렇게 하고 아기 드래곤은 갑자기 요정들이 숨겨진 숲으로 그를 데려간다. 요정들은 인간을 보자마자 도망치지만 라이암이 라돈이 그를 보냈다고 말하자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라이암은 라돈으로부터 요정들이 매우 비싼 가격에 날개가 팔리기 때문에 사냥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드래곤이 그에게 요정들을 보호하도록 하려고 바리에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이름을 짓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 마법 주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리암은 먼저 요정에게 친숙한 계약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이름을 리안나라고 짓고 그로 인해 그녀는 엘프가 된다. 리안나조차도 그것이 큰 변화라서 놀라고 리암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돈은 그에게 요정에게 계약 마법과 함께 이름을 지었을 때 효과가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리암에게 앞으로 계약을 맺는 생물에게 항상 이름을 지어주라고 조언한다. 그들의 자매 중 한 명이 엘프가 되는 것을 본 후 모든 요정들은 리암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는 그들을 모두 자신의 친숙한 존재로 만들며 이름을 지어주고 곧 모든 이가 엘프가 된다. 리안나는 그들의 리더처럼 행동하며 리암에게 그들이 그의 친숙한 존재로서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묻는다. 그들에게 할 일이 없던 리암은 단순히 마을을 세우고 여기서 살라고 말한다. 엘프들은 열심히 마을 계획을 시작하고 리암은 너무 많은 만화를 사용해서 피곤해합니다. 쉬려고 하는 순간 그는 숲 깊숙이에서 이상한 마법의 힘을 느낍니다. 그 힘의 방향을 따라가다 곧 나무에 매달린 마법 과일을 발견합니다. 리아나는 그곳에 와서 요정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공기 중의 마력을 모아 한 곳에 모은다고 그에게 말하죠. 라돈은 리암에게 그걸 해보라고 하고 리암은 리아나에게서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요. 그가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안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았더니 이제 한 번에 19개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엘프들을 방문하고 그들은 열성적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리암에게 집을 짓는 비참한 시도를 보여주자 모든 열정이 그들의 몸에서 사라진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소리의 출처로 달려가 보니 어떤 도적들이 엘프를 잡고 있다. 리암은 그들에게 달려가 소녀를 놔주라고 하지만 도적들은 그에게 현실을 일깨워주기로 결심한다. 한 도적이 그를 공격하지만 리암은 마법 미사일로 그를 쳐내버린다. 다른 두 도적은 팀을 이루어 공격하기로 하지만 리암은 그림자 분신을 소환하고 그들의 합동 공격으로 두 도적 모두를 쓰러뜨린다. 리암은 숲이 그들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엘프들을 잠시 포켓 차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곳에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놀랍게도 어제 마법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포켓 차원이 확장되었다. 그는 소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도적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자신의 영토로 그들을 데려온다. 엘프들은 그의 능력을 놀라워하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왕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줄 것을 간청한다. 그들이 만약 그가 왕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자 변태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는 엘프들에게 즉석 라면을 먹이고 라돈으로부터 얻은 다른 고위급 성스킬을 연습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그것을 연습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는 영감을 얻고 마침내 그 주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는 엘프들을 모아놓고 새로 배운 주문, 실제로는 100km 떨어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동시키는 텔레포테이션 마법을 사용한다. 그곳에서는 이미 클론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이 리암이 텔레포테이션 마법의 목적지로 이 장소를 설정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그는 클론을 해체하고 라돈은 그에게 문장의 힘을 주변 지역에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리엄이 그렇게 하자 땅의 진정한 모습이 숨겨진 봉인이 깨진다. 엘프들은 그들이 무성한 숲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하고 라돈은 리엄에게 이것이 그가 봉인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한다. 리엄은 그 이유를 묻지만 라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서 리엄은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그 후 엘프 소녀들은 집을 지을 장소를 찾느라 바쁘고 리엄은 순간이동 주문을 연습하여 그것을 마스터하기로 한다. 많은 시도 끝에 그는 주문 시전 시간을 0초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3마리의 아기 드래곤을 엘프들을 지키도록 남겨둔다. 집에 도착하자 스칼렛이 찾아와 리엄에게 그의 내면의 드래곤이 약속의 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리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만 봉인된 땅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힌다. 그는 또한 요정들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고 스칼렛은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전에 리암은 그녀에게 부탁할 일이 있고 그것은 기술자와 만나서 요정들이 마을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스칼렛은 그를 법정 엔지니어인 드워프에게 소개하고 리암은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 요정 마을로 데려가게 한다. 숲에 도착한 후 스칼렛은 라돈에게 이것이 약속의 땅인지 묻지만 그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스칼렛은 전설에 따르면 인류가 멸망 직전에 이곳에서 피신처를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구원의 열쇠가 되는 반지를 꺼내고 그 반지는 리암의 문신과 진동한다. 그는 그것을 만져보라고 요청하고 손이 닿는 순간 섬이 떠오른다. 스칼렛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자며 그녀는 리암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여기에 세우라는 그의 명령에 충성 맹세를 한다. 그 후 곧 엘프들은 드워프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마을을 짓기 시작하고 리암은 지역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러 간다. 스칼렛은 그가 몬스터와 싸우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고 리암은 그녀에게 이제 수도로 돌아가야 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그 곁에 남아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약속의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리암은 그게 큰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확신하지 못하지만 스칼렛은 자신의 어머니 집안에 드래곤의 피가 흐른다고 전해진다며 그래서 그녀의 가족에서 온 여성들이 왕실에 종종 시집을 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성스러운 드래곤 라돈을 지닌 리암을 섬기고 싶어 한다. 이를 들은 라돈은 리암에게 스칼렛을 북쪽으로 데려가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녀가 좋아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쪽으로 향하고 고대 유적지로 이어지는 돌문을 발견한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들은 벽에 그려진 고대 경전들을 발견하고 검은 드래곤 동상과 마주한다. 동상이 갑자기 깨어나고 라돈이 리암에게 그것이 자신을 모델로 한 수호 골렘이라고 말한다. 리암의 첫 번째 임무는 골렘을 물리치는 것이며 라돈이 그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골렘의 머리에 고대 언어로 쓰여 있으며 한 글자를 지우면 복종을 의미하는 다른 세계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운 좋게도 스칼렛은 그 언어를 알고 있어 리암에게 지워야 할 정확한 글자를 알려준다. 그는 골렘 근처로 순간 이동하여 글자를 치고 갑자기 스칼렛에 복종하는 애완동물로 변하게 된다. 이는 그녀의 드래곤 혈액 때문이었다. 스칼렛은 잠시 골렘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고 리암은 밖으로 나간다. 그는 스칼렛이 자신에게 복종하려는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하며 한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는 이에 익숙해질 수가 없다. 갑자기 그는 엘프 마을 방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순간 이동하지만 모든 것이 잔해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한다. 리나가 뛰어오며 그에게 늑대 인간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하고 늑대 인간 부족이
리암에게도 맞서기 위해 그곳에 온다. 우두머리는 그를 더러운 외부인이라고 부르며 가족의 전역이 되고 싶지 않다면 즉시 성지를 떠나라고 말한다. 리암은 대화를 시도하지만 늑대 우두머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덮친다. 리암은 그 뒤로 순간 이동한 후 그를 멈추기 위해 근접 전기 공격을 가한다. 그 후 그는 아기 드래곤을 소환하여 늑대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수상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준다. 늑대 우두머리는 이것을 보고 놀라며 리암에게 그의 부족이 지금까지 라돈의 명령으로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고 확인한 후 리암은 엘프들도 드래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늑대 우두머리는 마을을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리나가 그들은 모두 신성한 드래곤을 섬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늑대들이 리암과 계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제안하며 전체 부족이 이에 동의합니다. 리암은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늑대의 우두머리와 시작합니다. 그가 우두머리에게 익숙한 계약 마법을 시전하자 그녀는 여성으로 변합니다. 리암은 그녀가 남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이름을 크리스라고 짓고 다른 늑대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날 그는 새롭게 진화한 늑대인들이 엘프들을 도와 마을을 재건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크리스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포옹하고 마을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리암은 모든 것을 마법으로 수리할 수 있는 주문이 있기를 바라며 라돈은 그런 주문이 없다면 그냥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이 말을 듣고 흥분하고 라돈은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명확히 상상하라고 말한다. 리암은 집중해서 손상된 물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자동 수리 마법을 떠올린다. 그 후 그는 더 많은 새로운 주문을 만들기 위해 외진 곳으로 간다. 그가 개선된 화염 미사일 연습에 바쁘게 몰두하고 있을 때 리안나가 급한 소식을 전하러 온다. 인간 군대가 이 지역에 들어와 요정의 날개를 잡으려 하고 있다. 리암은 즉시 인간들이 발견된 위치로 텔레포트를 하고 그들과 맞서러 간다. 군인들은 그에게 여기 살고 있는지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리암은 이곳이 그의 나라라고 말하며 허락 없이 여기 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군인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 이야기를 그의 상상의 친구들에게 전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리암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마법 미사일을 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그에게 돌진하고 리암은 그를 쏘기 전에 말 위에서 순간이동을 하고 마법 미사일로 그를 날려버리며 다시는 그의 나라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리암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고 리나가 그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요정들에게 소개한다. 인간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모든 요정들이 그와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리암은 그들의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요정들과 계약을 맺으며 그들을 엘프로 변화시키는 동안 새로운 이름을 100개 만들어내며 저녁 내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의 마을의 주민이 된다. 이후 리암은 스칼렛, 리나, 크리스를 주머니 차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군인들이 쓰던 헬멧을 보여준다. 스칼렛은 그것이 약속의 땅 옆에 위치한 팔틱 왕국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속한 자밀, 왕국과 퀴스타도르라는 또 다른 나라와 함께 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어제 병사들이 단순히 스카우트였다고 생각하며 곧 삼국에서 이 영토를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이를 듣고 긴장하며 스카레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녀는 그에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 사람,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땅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리암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크리스는 늑대인간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침입자를 죽이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나 일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며 다음 날에는 자밀 왕국의 귀족이 왕의 명령으로 리암을 만나러 옵니다. 그는 자밀 왕국이 리암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며 대신 그와 동맹을 맺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왕은 공주 스카레트를 그와 결혼시키기로 제안했습니다. 리암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제안이 좋게 들리지만
먼저 스칼렛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텔레파시 마법을 만들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는다. 스칼렛은 그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 제안 뒤에 큰 정치적 계획이 있더라도 결혼은 그의 왕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들은 리암은 귀족의 제안을 수락하고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즉시 결혼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스칼렛에게 적합한 장소로 그의 작은 나라를 바꾸기 위해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귀족은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다. 그들은 그렇게 떠나고 리암과 스칼렛 모두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 후 리암은 그의 복제체를 스칼렛과 함께 보내 그녀의 저택에 도착한 후 그곳으로 텔레포트 시킨다. 복제체가 저택에 도착하면 그는 마을로 돌아가 원래의 리암을 저택으로 데려간다. 스칼렛이 그를 맞이하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암은 저택에서 나오는 라돈의 힘을 감지한다. 그는 스칼렛에게 여기 드래곤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를 바로 재단의 라돈의 은색 동상이 전시된 교회로 안내한다. 라돈은 동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리암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드래곤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마법을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리암이 그렇게 하자 동상이 전투 갑옷으로 변해 스칼렛의 몸 주위에 나타난다. 그녀는 갑옷의 도움으로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마법 사용 후에 매우 지치고 갑옷은 다시 동상으로 변한다. 라돈은 그 전투 갑옷이 인간이 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가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은 또한 남아있는 마지막 갑옷이지만 리암은 그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라돈은 그의 자신감을 좋아하고 마법 갑옷을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준다. 리암은 자신의 영혼의 도움을 받아 작은 마법 동상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스칼렛이 자신의 피를 바르게 해 계약을 맺도록 요청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동상이 갑옷으로 변하고 이제 그녀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고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돈은 리암에게 이러한 고급 마법 아이템은 살아있는 존재와 가깝다고 말하며 이를 패밀리어스 마법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준다. 그는 갑옷과 계약을 맺고 이름을 아레스라고 지어 그것을 더 가볍고 강력하게 만든다. 라돈은 리암에게 한번 우연히 갑옷에 이름을 지었지만 그것을 파밀리아로 만들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리암은 그것이 거대 골렘이라고 추측한다. 라돈은 맞다고 확인하며 그것과 계약을 맺어보라고 한다. 리암은 즉시 마을로 텔레포트하여 골렘의 자신의 피를 떨어뜨리자 그것이 그의 주위에 마법 갑옷이 된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힘이 상승하는 것을 느끼고 한 번에 37발의 파워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그로 인해 완전히 지치게 된다. 라돈은 그가 이 갑옷을 입고 살아남은 세 번째 사람이라고 축하하며 이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세상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한다. 리암은 스태미나를 재충전하기 위해 단일 결정체를 사용한 뒤 스칼렛에게 고렘을 잠시 빌릴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고렘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고 리암은 즉시 고렘을 아이템 박스에 넣는다. 그는 스칼렛에게 마을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그녀는 수도로 돌아가 왕국의 생각을 살펴보기로 결정한다. 리암은 그녀를 맨션으로 순간 이동시킨 뒤 마을로 돌아간다. 그는 집 건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마을은 일주일 내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리안나가 달려와 그들의 마을 근처에 트롤 무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리암은 트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들은 거대하고 근육질의 괴물로 매우 폭력적이거나 매우 친절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는 리아나에게 그들이 발견한 트롤의 종류를 묻고 그녀는 그것들이 폭력적인 종류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인간들이 이 지역에 계속 들어올까봐 걱정되며 트롤들이 그들과 싸우게 되면 나머지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리암에게 그가 트롤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도 되겠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그는 트롤들이 발견된 방향으로 향하고 길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철광석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트롤들은 침입자를 대적하기 위해 나타나고 그들은 리암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한 후 그가 지은 마을에 대해 트롤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함께 살아보자고 요청하지만 트롤들의 우두머리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리암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며 엘프와 늑대 인간들이 그와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 트롤 우두머리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꺼지라고 하거나 죽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 무거운 곤봉으로 땅을 내리치기 시작하며 매번 타격할 때마다 분화구를 만든다. 리엄은 그의 타격을 피하고 이제 그는 트롤들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는 방역하고 싶지 않지만 트롤 우두머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좁은 틈으로 밀어넣어 그의 발이 갇힌다. 리엄은 트롤 우두머리가 멍청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 그는 고렘 갑옷을 사용하여 강력한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트롤 우두머리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리엄은 갑옷을 해제하고 아이템 박스로 되돌린 다음 트롤 우두머리에게 싸움을 멈추고 먼저 그의 부하들을 보라고 말한다. 트롤은 돌아서서 그의 공격 범위에 있었던 모든 부하들이 실례를 범한 것을 발견한다. 다행히도 리엄은 고렘 갑옷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그림자 분신을 만들어 트롤들을 방어 마법으로 보호했다. 트롤족의 리더는 마침내 린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그는 그를 들어주기로 결정한다. 린은 이 트롤들이 정말로 폭력적인 종족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는 트롤들이 인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불필요한 싸움이 시작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을에서 살기를 청한다. 트롤 쪽의 리더는 먼저 그 마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린은 즉시 그들을 마을로 텔레포트 시킨다. 텔레포트 마법에 놀란 트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크리스가 그곳에 도착한다. 트롤 쪽의 리더를 본 크리스는 그를 알아보고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트롤 쪽의 리더도 그녀를 알고 있으며 그 질문을 그녀에게 되묻는다. 크리스는 대답하지 않고 경고도 없이 그를 공격하여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린다. 그녀는 우쭐대기 시작하고 리암은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트롤 리더가 짜증나는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들과 만날 때마다 싸운다고 한다. 리암은 그들이 적이 아니라 싸우는 친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크리스는 트롤 리더에게 언제 이렇게 약해져서 한 방에 패배하게 되었냐고 묻고 리암은 그녀가 그의 가족이 된 후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보 같은 늑대 인간에게는 이해가 되고 그녀는 트롤 리더에게도 리암의 가족이 되어 더 강해지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꽤 쉽게 설득하고 리암은 트롤에게 계약 마법을 사용하며 그를 가히로 이름 짓는다. 트롤은 크기가 줄어들지만 더 강하고 똑똑해진다. 크리스는 즉시 그에게 재대결을 도전하고 이번에는 가이가 그녀의 속도와 힘에 쉽게 맞춘다. 다른 괴물들은 놀라움으로 지켜보며 그들의 보스가 전설적인 기가스로 변했다며 말하고 리암은 그것이 진화된 종의 이름임을 깨닫는다. 그는 모든 괴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기가스로 진화시킨 후 그들 모두를 자신의 마을에 합류시킨다. 다음 날 가이와 나머지 진화된 괴물들은 리암의 명령으로 그들의 기지에서 마을로 거대한 바위를 운반하지만 왜 그가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 바위에서 철을 추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해 불의 정령과 지구의 정령을 소환한다. 그들은 용광로를 만들고 바위를 녹이며 철 외에도 약간의 구리, 금, 그리고 몇 개의 미스릴 덩어리를 얻는다. 탐욕스러운 리암은 미스릴을 더 많이 얻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럼 그는 신성한 전투 갑옷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레이다는 그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한다. 미스릴은 꽤 희귀하기 때문이다. 리암은 철로 마법 갑옷을 만들 수 없냐고 묻고 레이다는 모든 갑옷에는 최소한 일부 미스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금속들은 힘을 지탱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암은 어쨌든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지구의 정령에게 용융철을 틀에 붙게 한 다음 레이단의 힘을 주입한다. 틀 주위가 구겨지면서 갑옷은 태양의 동상으로 드러난다. 그는 레이단에게 갑옷에 주어진 이름이 형태와 일치하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놀랍게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 리암은 순수한 철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신성한 갑옷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 이후로 그는 총 15개의 갑옷을 만들고 이를 엘프, 늑대인간, 기가스에게 고르게 나누어 준다. 다음 날 모두가 새 갑옷을 시험해보는 동안 한 무리의 강도들이 나타나 그곳에서 엘프를 팔아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리암은 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려 하지만 리나가 그만두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홍색 머리에 엘프를 호출하여 귀에 뭔가를 속삭인 후 그녀를 강도들에게 보낸다. 강도들은 그녀가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리더가 그녀를 붙잡으려 할 때 엘프가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린다. 다른 강도들은 이에 충격을 받으며 무기를 꺼내 싸우려 하지만 그 엘프 소녀는 순식간에 그들을 쓰러뜨린다. 리암은 마법 갑옷을 입고 강해진 엘프들을 보고 감동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마을에서 가장 약한 종족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는 더 많은 갑옷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갑옷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다. 그가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산적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그를 인질로 잡고 이 소년이 살아있고 싶다면 모두 항복하라고 말한다. 모두가 그 산적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고 동시에 어깨를 으쓱한다. 그는 그들이 왜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리암은 주먹을 산적의 턱에 겨누고 마법 미사일로 그를 기절시켜 나머지 산적들은 겁에 질린다. 나중에 리암은 자신의 주머니 차원으로 가서 그곳에 물의 정령들을 소환한다. 그는 그들에게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이템 상자로 다시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은 동의한다. 그는 즉시 자신의 아이템 상자에 보관된 바닷물을 붓기 시작하고 물의 정령들은 그것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리암은 그들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가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가 처음으로 친숙한 계약을 맺은 물의 정령이라고 알리며 진화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덕분에 다른 정령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현실 세계의 것들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령광은 그녀가 과하게 행동할 때 그녀를 꾸짖는다. 리암은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묻고 그녀는 강한 정령이 물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그들이 무기와 마법 아이템에 힘을 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리암은 그녀의 이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를 더 강력하게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물의 정령에게 제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리암은 그 후 불과 땅의 정령을 소환하여 물의 정령의 금속 동상을 만들고 그녀에게 그것을 소유하라고 요청한다. 정신은 쉽게 그것을 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리암은 물의 원소 마법 갑옷을 만들어낸다. 다음 날 그는 프로토타입 원소 마법 갑옷을 리엔에, 크리스, 그리고 가이에게 주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정령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새로운 갑옷 세트가 그가 어제 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나 있다. 리암은 자신의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갑옷 몇 개만 더 있으면 자신의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라이도는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리암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의 오이치 야건과 사수나와 조디가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 그들에게 매일 비타민 D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꾸짖고 그들이 퀘스트를 하면서 얻는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리암은 그들에게 더 잘해주기로 결심하고 라이돈의 존재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스칼렛이 그에게 준 돈의 일부를 그들에게 준다.
소녀들은 이렇게 많은 돈에 위축되지만 그 돈을 갖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즉시 그 돈으로 쇼핑을 가고 자신을 위한 것을 사는 대신 이 베타 심프들은 리암에게 줄 선물을 산다. 그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도시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마법책을 사고 리암은 그 책에서 새로운 주문을 배운다. 그는 두 소녀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여관으로 데려가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밝힌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리암이 그들과 함께 살자고 초대하자 거절할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의 오버셔커는 그를 따라 세상의 끝까지 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즉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리암은 먼저 마법책에서 배운 새로운 주문을 익히겠다고 말한다. 그는 드스트박스라는 주문을 걸고 그 앞에 검은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 주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숙달하려고 하고 자신이 정점을 이르렀다고 확신한 후에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드스트박스가 아이템박스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그것은 만화를 사용하는 주문 사용자의 의지대로 물건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녀들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므로 리암은 음식 조각 한 조각을 1분 동안 그 안에 넣고 꺼내보니 아버지의 양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이 주문이 드스트박스 안에 있는 것을 빠르게 고장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사나는 그가 이를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흥분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정확히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웨이트리스가 포도주 병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리암은 즉시 그녀를 쫓아가서 신선하게 짜낸 포도주를 한 병 얻습니다. 그는 효모를 조금 넣고 5분 동안 먼지암에 넣기로 결정한다. 그가 꺼내보니 포도주가 되어 있었고 리암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깨닫고 이 상자가 빠르게 발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시간과 발효의 관계를 테스트해 보기로 한다. 그는 1시간 간격으로 10병의 포도주를 먼지암에 넣고 젠디를 맛보기 위해 부름하는데 그녀는 어려 보이지만 사실 베테랑 사냥꾼이다. 젠디는 1시간 동안 먼지암에 있었던 병부터 차례대로 10시간 동안 있었던 병까지 하나씩 올라가면서 맛본다. 젠디가 평가를 마치고 1시간 동안 먼지암에 있었던 병이 1년 된 포도주처럼 맛있다고 말한다. 리암은 먼지암에서 1시간이 1년과 같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후 그는 아사나와 젠디를 자신의 마을로 데려가서 3가지 다른 종족들이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서로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밤에 파티를 엽니다. 다음 날 그들은 숲으로 가서 많은 야생 과일 나무를 발견합니다. 리암은 모두에게 과일을 수집하라고 시켜서 와인으로 만들고 자신의 주류 브랜드를 시작하려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가이와 크리스는 서로 경쟁을 시작하고 리나는 그들에게 같은 나무에서 모든 과일을 따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리암은 누군가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급히 도움을 주러 갑니다. 그는 창백한 남자가 진화된 트롤 중 하나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자신의 파워 미사일로 공격자를 가격합니다. 그는 공격자를 날려보내지만 공격자는 일어나 숲으로 도망칩니다. 리암은 그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상자를 확인하러 돌아섭니다. 가이가 이미 그를 깨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창백해지더니 광견병 걸린 개처럼 가이를 공격하네. 가이는 어떻게든 그를 붙잡고 제압하지만 그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 리암은 그가 뭔가 부정적인 상태 이상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해제 마법을 걸어 마법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그 남자는 물린 자국이 아물면서 점점 침착해지더니 이내 깊이 잠들어 이 모든 걸 본 후 조디는 그 남자가 아마 뱀파이어에게 물렸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뱀파이어로 변한 거라고 추론하네. 모두가 뱀파이어는 햇빛 아래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조디가 그런 제안을 해서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디는 그들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드라큘라임이 틀림없다고 말해요. 조디는 드라큘라는 몇 세기에 한 번 태어나는 돌연변이 뱀파이어이고 너무 강력해서 그 영향 때문에 다른 뱀파이어들이 햇빛에 면역이 된다고 설명해요.
리암은 이번에 정말 힘든 상대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합니다. 곧 한 늑대인이 나쁜 소식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옵니다. 그는 리암에게 마을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만 명의 뱀파이어 군대를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당황하고 늑대인 정찰병은 뱀파이어 군대에서 고블린과 오크 같은 다른 종족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조디가 드라큘라가 실제로 뱀파이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리아나는 뱀파이어는 보통 조용히 사는 소심한 종족이며 드라큘라가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뱀파이어 군대와 싸워야 할지 고민하지만 물리면 뱀파이어가 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리암은 우선 인근 마을을 모두 대피시키기로 결정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경고하러 보내지만 그때는 이미 뱀파이어가 몇몇 마을을 점령한 상태라 소용이 없습니다. 온 마을의 오크들이 뱀파이어에게 패하고 그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리암에게 특별한 뱀파이어가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고 말한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걱정하는 가운데 리암은 그들이 뱀파이어를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리아나는 물 마법을 사용해 뱀파이어들을 익사시키고 크리스는 폭발 마법으로 그들을 날려버린다. 갑자기 공중의 혈액 입자들이 모여 드라큘라의 형태를 만든다. 리암은 이 기회를 기다렸고 그를 군대와 분리하기 위해 순간 이동한다. 드라큘라는 그 행동에 불만을 품고 리암은 그에게 다른 존재들과 공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 드라큘라는 다른 종족과의 공존을 거부한다. 그 대답은 리암이 결심하는 데 충분하며 그는 드라큘라에게 파워 미사일을 발사한다. 드라큘라는 그것들을 쉽게 막아내고 리암 뒤에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리암은 제때 순간 이동하고 성스러운 창을 사용해 그를 공격한다. 그들이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아도 드라큘라가 먼지로 변해 다시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드라큘라는 다시 먼지로 변해 그를 공격하고 뒤에서 그를 붙잡습니다. 라이암은 마지막 순간에 환영 마법을 사용하여 흡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며 그는 환영을 물어뜯게 만듭니다. 그는 라이암에게 자신의 공격이 그를 상처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생명력 덕분에 무한히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라이암에게 싸움이 끝났다고 말하고 달려들지만 라이암은 드디어 그를 이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먼지 상자를 소환하여 드라큘라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드라큘라는 어떻게 해도 먼지 상자의 벽을 깨뜨릴 수 없어 매우 좌절합니다. 라이암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먼지 상자 안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드라큘라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를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는 드라큘라가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기로 결심하고 먼지 상자가 어떤 진전을 보이기까지 정확히 10시간이 걸린다. 밤이 되자 먼지 상자는 리암에게 드라큘라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현재 사실상 식물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암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드디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장으로 순간 이동하고 아스나와 조디는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리암은 지금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드라큘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 그들은 바닥에 가만히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아스나는 그들이 얼마 전에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고 말하며 드라큘라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전한다. 그녀는 리암을 한 전직 뱀파이어에게 데려가 힘을 전혀 주지 않고 그의 송곳니를 부수어버린다. 리암은 이것이 그들 모두가 드라큘라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들 중 일부가 몸에서 마법 에너지가 방출되며 고통에 소리치기 시작한다. 리암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라이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드라큘라의 힘으로 뱀파이어로 변했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가 패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힘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몸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있다. 리암은 그들 모두를 구하고 싶어하며 이전에 진화한 트롤에게서 뱀파리즘을 해제하기 위해 성스러운 마법 주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갑자기 기억해낸다.
그는 뱀파이어에게 그것을 시도해 보는데 그 뱀파이어는 몇 초 안에 정상 고블린으로 변한다. 리암은 이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야에 있는 모든 뱀파이어에게 성스러운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하지만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라이덴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강화할 방법이 있다고 상기시킨다. 리암은 자신이 골렘 갑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소환하여 착용한다. 마법력이 크게 증가한 그는 정화 주문의 범위를 늘리도록 수정하고 그 주문을 모든 뱀파이어에게 시전한다. 눈부신 빛이 계곡을 가득 채우며 모든 이가 드라큘라의 어둠의 힘에서 치유되지만 리암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쓰러지고 마법 갑옷이 사라진다. 1시간 후 그가 깨어났을 때 아스나는 그가 무모하다고 나무라지만 그는 그런 기분이 아니다. 그는 드라큘라의 힘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묻고 그녀는 그들을 가리키며 이제 그들이 완벽하게 괜찮다고 보여준다. 바로 그때 크리스와 리안나도 리암을 확인하러 달려오고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리안나에게 모든 원주율 뱀파이어들을 모으라고 요청한다. 그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 곧 뱀파이어들이 리암 앞에 서고 그는 총 20명도 안 되는 그들의 수에 놀란다. 가장 나이 많은 뱀파이어가 나서서 리암에게 절하며 그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리암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드라큘라에게 조종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그들이 낮에도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제안에 놀라며 리암은 드라큘라와 다르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그의 마을에 참여하려면 2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는 비밀리의 독재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규칙은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리암은 그들을 그의 종족으로 변하게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종족 계약 마법을 변경하여 그들이 진화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고급 마법을 사용하여 뱀파이어를 태양빛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고급 뱀파이어로 바꿉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4일 후 먼지 상자 안에서 썩어가고 있던 드라큘라가 마침내 사라지고 리암은 숲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그의 먼지 상자를 드디어 해체합니다. 한편 이웃나라의 귀족은 리암과 드라큘라가 싸우는 영상 자료를 봅니다. 그는 처음에 드라큘라를 핑계로 삼아 자신의 군대를 숲에 보내고 그 땅을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리암에 대해 더 궁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의 조수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암의 마을은 드라큘라와의 사건 이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수많은 생물들이 그의 가신이 되었고 이제 그의 마을은 도시라고 불릴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한낮에 건설 작업을 점검하고 있던 라이암은 가위에게 퀴스타도르 나라의 상인들이 이 땅의 왕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라이암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라이암이 유일하게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이를 듣고 라돈이 나와 공식적으로 라이암을 이 땅과 나라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라이암은 프린세스 스칼렛을 방문하여 그녀가 약속된 땅에 대한 왕과 다른 장관들의 의도를 조사해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왕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여전히 약속된 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다. 라이암은 그 정보에 감사하며 돌아와서 라돈에게 왕국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라돈은 그에게 힌트를 주며 드래곤 골렘을 그 물건을 보호하도록 남겼다고 말하고
리암은 즉시 골렘을 발견한 폐허로 순간 이동합니다. 라도는 그에게 방을 자신의 마력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자 바닥 한가운데에 지하 계단이 나타납니다. 리암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벽에 신비한 룬이 새겨진 방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마법 반지와 같은 저장 장치라는 느낌을 받고, 라도는 그가 정확히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암에게 모든 사람이 드래곤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보물에는 고대에 금지된 마법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곳이 한때 그의 둥지였으며 여기 숨겨진 많은 고대 주문이 있다고 말하고, 리암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레벨을 잠금 해제하여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암은 이를 알게 되어 신이 나고 즉시 방에서 자신의 반지로 주문을 다운로드합니다. 그가 주문을 시전하자 그의 앞에 흰색 반투명 거품이 나타나고, 그 거품은 그가 만지자마자 터지면서 그의 마력을 흡수합니다. 라이암은 몇 가지 실험을 해보며 이 거품들이 어떤 마법 주문도 무효화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방 안에 숨겨진 주문을 훔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라도는 그에게 이 주문을 마스터해야만 다른 주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라이암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거품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품들이 물리적 손상에 면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마법 공격을 흡수하면 단순히 분열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거품들을 마스터하려면 계속해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가속화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클론을 소환하여 도와주기로 합니다. 원래 라이암이 거품들을 생성하는 동안 그의 클론은 계속해서 거품들을 공격합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시험을 통과하고 방 안의 주문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주문은 절대력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도 100%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깨집니다. 라이암은 여러 개의 클론을 소환하여 이 주문을 연습하여 방패의 수를 늘리고 시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그 기술이 실제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마력 용량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도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마력 용량을 조금 늘린 후에 둘째 층으로 들어가 한 번의 마법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절대 마법 방패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이언은 갑자기 아이디어를 얻고, 라이돈에게 새로운 주문을 배우기 위해 둘째 층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흰 방패를 수정하여 그 주문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잠시 머리를 굴려 흰 방패의 공식을 수정하여 마법 방패로 바꿉니다. 라이돈은 그의 능력에 경탄하며 라이언이 3세기 만에 고대 마법 방패를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라이언이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아사나가 구이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라이언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즉시 라이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이언은 구이의 위치로 텔레포트해 가서 트롤들 앞에 서 있는 기사들을 발견합니다. 구이는 라이언에게 다가와 이 사람들이 팔타 왕국의 사람이라고 알려주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기사단의 단장이 나와 자신을 엑스블라스트라고 소개합니다. 리암은 그에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블라스트는 팔타 왕국의 왕이 팔타 왕국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블라스트는 그가 자신의 딸 플로라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리암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그러자 블라스트는 그에게 자말 왕국의 스칼렛 공주와의 약혼에 대해 묻습니다. 리암은 올해 약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하고, 블라스트는 이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리암에게 그들의 나라는 약혼을 전혀 미루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플로라 공주도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푸른 머리에 공주가 마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리암, 그 작은 변태는 그녀를 보고 말을 잃습니다. 블라스트는 그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플로라를 자신의 보살핌에 맡길 수 있다고 말하고, 리암은 이 남자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들이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을로 초대합니다. 블라스트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갑자기 리암이 위험에 접근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신속히 절대 마법 방패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 순간 강력한 불마법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리암은 프린세스 플로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의아해하며 레이도는 그것이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자살폭탄 정령이라고 알려줍니다. 레이도는 그 괴물이 플로라 공주를 노렸으며 리암이 한순간이라도 늦었다면 정말로 그녀는 요리될 뻔했다고 덧붙입니다. 리암은 이를 듣고 충격받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블라스트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가 공격의 배후인지 궁금해하고 라이도는 귀족들이 병들고 왜곡되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명령했음에 틀림없다고 화건한다. 리암은 이제 정말 궁금해지고 그는 가이에게 플로라와 군인들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답을 찾으러 간다고 한다. 그는 스칼렛의 궁전으로 순간 이동하고 그녀를 끌고 폭발 현장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플로라가 여전히 의식이 없다. 리암은 스칼렛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칼렛은 이웃나라에 플로라라는 공주가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리암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는 플로라가 팔타의 공주라고 주장한 엑스 블레스트라는 남자를 만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스칼렛은 그가 팔타 왕의 오른팔인 블레스트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며 그는 왕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리암이 인공 정령 괴물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자 스칼렛은 블레스트의 계획을 이해한다. 그녀는 팔타가 리암과 결혼할 가짜 공주를 보내고 그녀가 그의 나라에 들어오는 즉시 그녀를 죽여 전쟁을 시작할 구실을 얻으려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플로라를 확인하고 그녀의 가슴에 있는 점을 발견한다. 그 점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위 귀족의 비밀 자식이며 희생제로 보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곧 플로라가 깨어나고 뻔뻔한 리암은 그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플로라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며 그녀가 그에게 위험하니 자신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있는 저주 마크를 보여주며 그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녀는 죽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후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하며 혼자 두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리암은 그녀의 손을 잡고 성스러운 마법으로 그녀의 저주를 중화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몸에 다른 함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플로라는 그가 저주를 없앴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 스칼렛은 리암이 모든 종류의 저주를 지울 수 있는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리암은 그녀에게 저주가 무엇인지 아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고 저주를 건 사람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덴은 갑자기 그녀에게 어두운 마법 아이템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드라큘라를 만들어 그들이 사는 마을을 공격하게 만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리암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지만 먼저 플로라를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갈 곳이 없으니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팔틱 왕국이 그녀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리암과 스칼렛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녀는 이 지역의 새 이웃나라가 그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리암은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지 묻지만 스칼렛은 그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먼저 자신의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3가지 버전의 은화로 리암에게 보여주고 원본 버전이 가장 선명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해 복사할 때 많은 세부 사항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리암은 그녀가 일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동전조차도 균일하게 높은 세부 사항을 가지도록 동전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리암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즉시 불과 흙의 정령을 소환하여 첫 번째 실버 동전 배치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그는 구리 동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스칼렛은 그에게 구리에 주석을 추가하여 대신 청동 동전을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동전의 비율이 낮으면 세부 사항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70%의 구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지만 리암은 단 50%의 구리로 동전을 만들어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 후 곧 아수나와 조디는 리암이 발행한 실버 동전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도시의 상인 길드에 갑니다. 길드의 관리자는 그렇게 높은 품질의 동전이 일반 유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구리 동전을 보았을 때는 단 50%의 구리로 이렇게 세부적인 동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말을 잃습니다. 소녀들은 그에게 동전의 환율이 얼마인지 묻고 그는 모두 같은 품질이라면 그 가치가 자밀 왕국의 통화의 3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리암은 그의 형 알브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알브는 거만하게 그를 만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요구합니다. 스칼렛이 편지를 읽고 나서 알브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분노하며 리암에게 그 편지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브는 그들의 가족의 수장도 아니고 심지어 어떠한 권력이나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암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존경하는 자신의 형 브루노를 초대하여 나라를 방문하게 합니다. 브루노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라워하며 공식적으로 리암에게 그들의 가족과 그의 나라 사이에서 사업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리암은 이를 듣고 당황하지만 브루노가 진심으로 요청을 한다면 그와 사업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리암은 텔레파시를 통해 스칼렛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체결하기 전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그녀는 리암에게 브루노에게 세금과 사업 규칙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만약 알브가 여기에 나타난다면 그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자신의 친구들을 잘 대하지만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리암은 브루노와 사업 거래를 체결하고 나중에 그는 주머니 공간으로 갑니다. 라이도는 통화를 이용해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리암의 나라를 계속 침범할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암은 전사로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마법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레이도는 그의 몸을 강화하기 위해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리암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레이도는 그에게 지켜보며 배우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밝은 섬광과 함께 리암 앞에 버릇없는 하급 드래곤으로 나타난다. 리암은 레이돈을 보고 놀라지만 하급 드래곤은 그의 몸의 마법 흐름을 지켜보라고 한다. 그는 마법을 순환시켜 몸을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힘들이지 않고 방 안을 뛰어다니며 리암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한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다리에 순환시키고 높이 점프하지만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고 결국 떨어진다. 레이도는 리암이 그렇게 빨리 배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명을 받지만 그에게 가르칠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그는 리암의 머리, 손, 발에 마법을 흡수하는 거품을 만들어주고 그 거품을 다양한 양의 마법으로 채워서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처음에는 거품을 제대로 채우는 것조차 실패하지만 그는 동기를 잃지 않고 계속 훈련하여 결국 몸에서 마법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화면에 있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외로운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무한한 마법력을 가진 다른 세계로 이송됩니다. 라이암은 끝장난 일자리를 가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결국 직장에서 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고 귀족들과 고급층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하녀가 그를 깨우려고 했습니다.